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소개해 주셨지만 김선희 저는 실장님이라 부르는데 오랜 인연으로 해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강의를 해야죠.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동대문 오다 보니까 제가 가끔 집에서 유튜브 보는데 여기 옛날에 동대문 사당했던 이정대가 떠오르고 시합 소리가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쓸데없는 얘기죠? 지금 여기 바탕 화면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부족한 실력으로 PT를 만들면서 이 실록의 계절에 어떤 색깔이 좋을까 하다가 마침 여러분 초록색 문양이 있길래 했고요. 글씨 잘 보이시죠? 네. 어쨌든 관리규칙으로 해주시구나 제목하에 지급명령과 민사소득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력은 이렇고요. 어쨌든 서울시 집합금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가 부위원장 맡으면서 분쟁조정 소위원장으로서 많이 애를 썼는데 갈등이 많이 해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집합금을 관리지원단은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7개로 나눠서 일단 주체, 소멸시효, 승계, 양도, 징수권한, 관리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소송신고상 위상 마지막 제 7항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간략히 이론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앞에 법리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지 소송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관리기체권 기소주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관리당입니다. 관리당. 관리인은 그 관리당의 역할을 하는 대표자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존재로서 관리당이 귀속주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소송 지급명령이나 소장에도 관리당이 원고 또는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인은 그 관리당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무슨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누구, 땡땡땡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시다시피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단에 해당하는 기구죠. 위탁관리회사, 관리위탁회사도 이렇게 소송 위임을 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법리적으로 임의적 소송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회사가 위탁받아서 이제 재판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데 실무적으로 재판을 가면 판사들이 싫어해요. 좀 이 관리업체를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많아서 그래서 대부분 소송 대리를 변호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관리회사도 위임을 받아서 소송 진행을 가능하다. 그렇지만 관리인사가 진행을 하더라도 귀속주체는 여전히 관리단이다.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이런 게 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대략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모든 권리 행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그게 이제 민사상으로는 소멸시효가 되고 여러분들 형사적으로 어떤 범죄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들어보셨잖아요. 공소시효는 형사 분야에서 쓰는 용어고 민사 분야에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용어가 다릅니다.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률 문제에 대해서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법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 이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민사 분야에서 공소시효가 얼마나 이런 용어를 써버리면은 이미 저 사람은 실력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용어를 잘못 쓰면 바로 그냥 구천을 떠돌게 됩니다. 어쨌든 소멸시효인데 이 관리기체권 같은 경우는 단기 소멸시효 3년짜리 가정입니다. 3년. 그래서 실무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관리비가 계속 체납되어 있을 때 이 3년을 경과하느냐 아니냐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버리면은 청구를 못하게 돼요. 이런 다. 그리고
실세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성명 경과됐기 때문에 기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악성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분들을 상대로는 미리미리 체크해서 소멸시효가 경과에 닿도록 잘 체크해야 됩니다.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해당 월 변제기 도래부터 진행하고 통상 해당 월 관리기를 다음 달에 보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달 그 말일까지가 나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 가시죠? 예.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단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그 사이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관리단이든지 입주자 대표의 여러 가지 내부적 문제가 있어서 좀 제때 권리를 행사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임시로 일단 홀드를 시키는 거죠. 일단 그게 이제 소멸시효 중단입니다. 그래서 재판상 청구도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 요런 걸로 해서 일단 3년짜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막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청구를 해서 만약에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승소 판결 선고 때부터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단기 3년짜리가 10년짜리로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고 만약 10년 동안 못 받는다 그러면 또 다시 판결 신청해서 연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압류 여러분 가압류 해보신 분들 있어요? 혹시 있습니까? 네. 이 가압류 뭐 가처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것은 권리보전의 임시처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그런데 이게 의외로 효력이 세요. 부동산 가압류를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수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가압류를 한다.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쁜 건 순간이고 더 큰 문제는 바로 금융기관이 파악이 됩니다. 만약에 그 집이 대출이 있다. 금융기관이 파악하자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대출 상환하라고 압박을 해요. 이 채무자들이 가장 못 견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대책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막상 가압류가 들어가면 금융권에서 알아서 압력을 행사하면 그때 이제 꼬리를 내밀줍니다. 그래서 가압류. 그래서 이 가압류가 뭐 여당이지만 과거에는 아주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받아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채업자들 있잖아요. 이런 진짜 뭐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악덕 사채업자들도 다 법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뭐 사채업자들이 신청한 가압류 다 받아주다 보니까 채무자들이 자살하고 뭐 진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겨서 법원에서는 지금 가압류 심사를 나름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법리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꼭 가압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게 그런 요건들을 다 확인해야지 가압류가 인정했지 과거처럼 신청만 한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압류를 하실 때도 신청서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인이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가압류나 이게 조금 약간 그 복잡한 게 있어서 용어도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소장님들이 많을 테니까 만약에 가압류를 한다고 했을 때 웬만하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그 가압류 뭐 하는데 많은 비용 받지는 않거든요. 뭐 변호사 같은 경우에 저희 뭐 한 100만원 아니면 그 2만원으로 건수가 많을 때 하는데 이거를 관리소장님들도 직접 하려면 진짜 몇 날 며칠을 해도 그리고 우리 힘들게 해서 요새 뭐 AI 많이 나오는데 AI 막 돌려서 넣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오케이 가압류 해줄 것 같아요? 계속 보정해 놔. 보정. 뭘 보정해라.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러다가 막 이렇게 골머리 앓다가 또 보정해요? 또 보정 나와. 또 보정해? 어떻게든 기각.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 변호사도 이제 은행과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 채무자, 대출금을 안 갚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해달라고 해요. 그 넣으면은 열에 하나는 기각됩니다. 꼭 가압류할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판사가. 그래서 뭐 어쨌든 가압류 이 문제가 왔는데 그리고 승계인 잘 알죠? 소유자가 바뀌고 하면 승계됐을 때 공용부분을 승계된다는 걸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관리비 승계 어떻게 승계됐다. 근데 공용부분이 승계가 원칙이고 공용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이자까지 다 승계되냐? 그건 아니다. 원금만 승계된다. 그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승계됐을 때, 상식적으로 했을 때 다 승계된다 그러면 내가 서유당하는데 내가 왜 내야 되냐.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이 집합건물의 특성을 했을 때 공용부분, 전용부분이 있을 때 아예 승계를 안 하면 어쨌든 관리장이 움직여야 되고 거기서 일하시는 월급도 주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법원에서 보신 끝에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공용부분은 약간 공익적 측면이 있잖아요. 전체 건물의 유지수선과 뭐 인건비 이런 걸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공용부분은 승계되는 걸로, 다만 전용부분은 승계 안 된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고 이게 확립된 지금 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 채권도 양도 가능하다. 양도는 어떻게 하느냐? 양도하고 양도 통제해야 됩니다. 이게 민법상 요건입니다. 그래서 관리장이 뭐 행사할 수 있고 뭐 그든 양도도 가능하다. 그리고 관리규약 유무에 따른 관리 진수거나 관리규약이 있으면은 전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없으면은 애매해지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아파트는 뭐 크게 문제 없지만 집합건물 있잖아요. 오피스텔이나 뭐 한 150세대 미만 이런 공동주택 뭐 보면 이 관리규약이 엄청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름 표준관리규약도 만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아직도 관리규약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분쟁으로 갔을 때 애매한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관리규약, 뭐 이건 오늘 관리규약이 주제인 시간은 아니니까 집합건물에서는 관리규약이 제일 중요한데 정작 관리규약이 매우 미흡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관리규약이 제대로 제정되는지 아니면 제대로 개정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까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대표자다. 대표자, 그냥 시부르건이에요 사실. 대표자라고 해서 완장 쳐서 거기서 유세 떨고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어떤 데 제가 서울시랑 경기도 하다 보면 그 관리인이 거의 완장을 쳐고 정권을 행사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근데 관리인은 시부르건이 해야 됩니다. 시부르건. 여기 시부르 그 일을 하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관리자를 대표해서 재판상 재판의 행위, 관리 청구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역시 관리인이 재판상 청구해서 지급명령이나 소재기가 가능하다. 자, 이제 소송실무상, 이제 아까는 그냥 일반적 이론이었고, 이제 소송실무상, 그래서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에 이제 기재된 부분을 한번 간략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당사자는요, 관리단의 대표자,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는 어디라고 했죠?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 관리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단이 원고 적격을 가집니다. 원고 신청인 적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관리단은 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으로서 소송의 주체가 되고 관리단 명의로 지급명령 신청 소재기 가능하다. 아마 거기다가 대표자로 관리 일부를 땡땡땡을 표시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관리인이 맞는지에 관한 증빙서류를 같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용부분 관리규약 아까 배웠죠. 그래서 뭐 공용부분 관리비는 관리비 없어도 청구 가능한데 전용부분은 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멸시효 3년이라고 했죠. 단기 소멸시효. 그래서 저 단기 소멸시효를 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나 이런 보존 조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별 승계인이 있을 때는 또 특별 승계인이라는 사실을 다 추가로 기재해줘야 되고, 그래서 전 소유자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될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특별 승계인에게 또 미친다. 승계 사실 명시해야 된다. 그리고 관할법원, 여러분들 관할법원 알아요? 여기가 지역이 지금 종로잖아요. 종로구에 만약에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소송을 낸다 했을 때 통상적인 관할법원이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종로는 과거에 영광한 게 서울중앙지법이 통상 관할이 있습니다. 중앙지법 저 서초동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 중앙지법이 관할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그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혼 사건 막 나오잖아요. 이혼 사건 막 부부가 막 싸우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막 이혼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 드라마 작가가 법을 몰라.
이혼은 가정법원에, 서울 가정법원에서 해요. 그래서 중앙지법에서 하지 않아요. 서울 가정법원 어디 있다? 양재동에 있습니다. 양재동에 내려가면 저기 서초구민회관이 있고 그 옆에 가정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드라마라면 이게 이혼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싸울 때도 거기 가서 찍어야지. 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혼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 근데 장소적으로 좁아서 그런지 아니면 법원을 상징하는 그 시설이 중앙지법이라든지 모르겠지만 이혼 사건은 서울 가정법원에서 한다. 그래서 관할법원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통상 관리단이 있는 여기 만약 관리단이 어디 관리단이 종로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금전채권이잖아요. 금전채권은 채권자 주소지가 관할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 주소지가 종로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관리비를 위협한 채무자가 저쪽에 마포로 이사를 가버렸어. 도망갔다? 그러면 마포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입니까? 서울지방법원이에요. 저기 그때 막 쳐들어가서 깨부수고 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에 서부지방법원이 마포의 관할법원입니다.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에서 내세요. 편한 대로. 관할은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까운데 중앙지법에 해도 되고, 근데 이 종로 여기에서 저 서초동 가는 것보다는 여기 서부 가는 게 더 가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나 이동의 편의를 고려해서 관할법원을 정해야 됩니다. 이 관할법원이 실무상 중요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법원이 판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판사도 있지만 일하기 싫어하는 판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컷 내가 어디 힘들게 AI도 활용하고 막 해서 법원에 넣었어. 근데 관할을 잘못 넣으면